사랑밖에 난 몰라? 사랑했나봐. 다시 사랑한다면. 다들 이런 노래들 들어보셨죠? 이 노래들의 주요 아이디어는 동일해요. 사랑은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감정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거 아세요? 사랑은 사실 심장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모두 뇌와 관련된 거죠. 자, 사람들이 노래를 쓰고 명화를 그리고 온갖 종류의 엄청난 행동들을 하게 만드는 이 감정의 과학을 저와 함께 탐구해 보시죠. 이제 여러분의 몸과 전체 시스템을 하나의 공장으로 상상해 보세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호르몬과 뇌 시스템이 작동하는지를. 죄송해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려 할 때 일꾼들이 일을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진정한 팀워크가 발휘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모든 것이 상대방에 관한 것이 되죠. 함께 있지 않을 때는 상대방에 대한 공상을 하고 함께 있을 때도 계속 함께 있고 싶어지죠. 심리학자들은 이 짜릿한 사랑의 첫 단계를 열광 또는 열정적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게 되면 복측 대뇌피질 영역의 뇌 활동이 미친 듯이 증가해요. 이 부위는 뇌의 보상 처리와 동기부여를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달콤하고 맛있는 것을 먹거나 목이 마를 때 시원한 물을 마시는 등의 행동을 할 때 활성화돼요. 이 부분이 활성화되면 도파민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뇌가 동일한 초기 보상을 기대하면서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도록 가르칩니다. 강아지가 맛있는 간식을 얻기 위해 발바닥을 내미는 방법을 배우는 것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메커니즘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보상 중추 활동의 증가는 사랑에 빠지면 강렬하게 에너지가 넘치고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일 뿐만 아니라 파트너와 떨어지고 싶지 않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밌는 점은 이러한 높은 수준의 도파민이 불면증과 식욕 감소의 원인으로도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맨스 소설에서는 사랑에 빠져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는 캐릭터가 등장하기도 하죠. 새로운 연애의 첫 단계는 상대의 결점을 보기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장미색 안경을 쓰게 되는 건 사랑이 뇌의 대뇌피질 영역에 미치는 영향 덕분이에요. 일반적으로 뇌의 인지중추는 우리가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비판적인 사고를 할 때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부위의 활동이 감소하고 느려진다는 게 입증됐어요. 따라서 여러분은 상대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친한 친구는 그렇게 탐탁치 않아 하더라도 당연해요. 사랑은 참으로 맹목적입니다. 이 모든 두뇌 활동과 호르몬 작용은 여러분을 쾌활한 스폰지밥 버전으로 만들 거예요. 사랑은 뇌의 쾌락 중추에 작용해서 즐거움의 역치를 낮춥니다. 즉, 훨씬 더 쉽고 빠르게 기쁨과 고양된 기분을 느낄 수 있죠. 주변 세상을 더 낙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사소한 일에 짜증을 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걸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사랑의 초기 단계는 모호한 감정과 정신활동의 회오리바람일 수도 있지만 보통 몇 달 정도만 지속됩니다. 그런 다음 새롭고 더 오래 지속되는 애착 또는 연민적 사랑의 시대가 시작되죠. 가상의 사랑 공장에서 주니어 직원이 시니어에게 업무를 넘겨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이 단계에서는 파트너에게 더 편안함을 느끼고 더 헌신할 수 있는 상태로 관계가 발전해요. 주로 포옹 호르몬이라는 별명을 가진 바소프레신과 옥시토신이라는 쌍결합 호르몬 덕분입니다. 이 호르몬은 애착 감정, 사회적 지지, 신뢰감을 나타내요. 이러한 호르몬이 작용하면 로맨틱한 사랑과 다른 형태의 사랑 사이의 차이는 사실상 사라집니다. 이 호르몬이 가족과 우정을 결속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호르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옥시토신의 임무는 그것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옥시토신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방출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기는 관계의 일부 문제가 더 분명해질 수 있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과 여러분의 파트너는 더 솔직하게 이해하고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시작하지만 이 새로운 유대감으로 인해 이전에 가지고 있던 판단력의 정지도 사라져요. 다시 말해 장미색 안경이 일반 안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파트너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거나 더 이상 서로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각자의 길을 갈 수도 있어요. 후자의 경우 어떤 이유로 관계가 끝났든 간에 이별 후의 고통은 모두 뇌의 책임입니다.
이별의 고통은 선피지를 활성화해요. 신체적 고통부터 사회적 고통까지 모든 종류의 고통을 처리하는 뇌의 영역이죠. 따라서 종이에 베었을 때나 누군가에게 거절당했을 때 느끼는 고통은 모두 이곳에서 처리돼요.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전 파트너의 사진을 볼 때 실연당한 사람들은 여전히 보상중추의 활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즉, 연애 초기에 파트너와 함께하고 싶은 욕구를 유발했던 동기부여와 보상중추가 파트너가 떠난 후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 때문에 전 애인에 대한 백일몽을 꾸고 심지어 전 애인과 연락을 시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극심한 배고픔이나 갈증처럼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부를 전하기 위해 실수로 문자를 보내더라도 아무도 여러분을 비난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쓰라림과 상심은 신체의 경보 시스템인 스트레스 축을 활성화해서 흔들리고 불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요. 그래도 이런 감정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죠. 시간이 지나면 추론과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뇌의 대뇌피질 영역이 그만하면 됐다고 하며 모든 고통과 갈망에 제동을 걸게 돼요. 첫 번째 시련이 가장 큰 충격을 준다는 말이 있죠. 청소년기에는 이러한 영역이 아직 성숙을 향한 발전 단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고통을 완화하고 가능한 한 순조롭게 상실감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좋아하는 영화를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단 로맨틱 코미디는 말고요. 이러한 활동은 실제로 기분 좋은 호르몬인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해서 스트레스 반응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시간과 지지가 모든 것을 치유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6%가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믿는다고 답했으며 3명 중 1명은 첫눈에 반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이제 사랑의 생물학을 알았으니 잠재적 사랑 상대를 만났을 때 이 모든 호르몬이 즉시 작용할 수는 없다는 거 아시겠죠?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이유 뒤에는 분명 심리적인 과정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먼저 상대방에 대해 알아가야 하고, 이를 염두에 두고 심리학자 아서 아론은 이 과정을 빠르게 진행하고 데이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빨리 사랑에 빠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36가지 질문을 고안해냈어요. 여기에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한 가지 자질이나 능력을 얻을 수 있다면, 성장해온 방식에 대해 무엇이든 바꿀 수 있다면 등의 질문이 포함돼요. 아론에 따르면 이러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도 파트너도 완벽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랑의 열쇠인 두 사람 사이의 친밀감을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어요.